아침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친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숫자들 사이로 내 지난 세월이 눌어붙어 있다. 30살 무렵부터 현장에서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며 몸 하나 믿고 벌어 모았던 돈들. 퇴직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채워 넣었던 노후 자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이 정도면 나랑 집사람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공책 안에 적히는 숫자가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나갈 때도 있는 거지. 병원비도 있고 집수리도 조금 했고 여기저기 경조사도 챙기다 보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였다. 그날도 그랬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둘째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자동으로 웃는 얼굴이 되어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잠시 망설이는 듯한 숨소리 뒤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들렸다. 손주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먼저 풀렸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좀 많이 빠듯해요. 애 유치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진짜 한두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두 달, 진짜 한두 달?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나도 젊을 때 애 키우느라 허덕이던 시절을 생각했다. 그때 장인어른이 잠깐 보태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버거웠을까 하는 기억이 스쳤다. 나도 그런 도움을 한번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면 사람 아니지 않은가? 그래, 알았다. 한두 달 정도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내 머릿속 계산기에는 대략적인 숫자가 그려지고 있었다. 한 달에 70이면 두 달이면 140?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손주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와 내 무릎으로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그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싸는 순간 나는 벌써 마음의 절반을 내준 상태였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손주 얼굴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계산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자마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치 준비해 온 대사처럼 말을 꺼냈다. 아버님, 요즘 애 키우는 게 진짜 전쟁이에요. 유치원만 해도 기본이 월 70이 넘어요. 거기에 간식비니 뭐니 다 합치면 솔직히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안 도와주시면 그냥 버티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말투는 공손했다. 고개도 약간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한 기색이 있었다. 정말 죄송해서 부탁드린다기보다는 요즘은 다 이렇지 않냐 하는 당연함과 불만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기색을 분명히 느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손주가 내 옆에서 내 팔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유치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계속 가고 싶어. 아이의 눈은 맑고 반짝거렸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해졌다. 나는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버렸다. 그래, 우리 손주 힘들지 않게 해줘야지. 할아버지가 조금 도와줄게. 너희도 최대한 아끼고 한두 달만 버텨보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 며느리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잠깐 미안한 표정이 지나가나 싶더니 금세 사라졌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요즘은 진짜 조부모님 도움 없이는 답이 없어요.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문장이 유난히 귀에 걸렸다.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이 특별한 부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라는 듯 묘하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 화면을 열었다. 민수네 통장으로 70만 원을 이체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묘한 뿌듯함이 있었다. 그래, 나도 이제 손주 교육비 대주는 할아버지가 된 거지.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나는 옆에 놓인 공책을 펼쳐 그 금액을 적어 넣었다. 둘째 손주 유치원비 지원 옆에 조그맣게 날짜도 적어 넣었다. 그때만 해도 이 한 줄이 이렇게 많은 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비슷했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치원비에 특별활동비가 또 붙어가지고요.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 좀? 이번 달까지만. 지난달에는 한두 달만이었고 이번에는 이번 달까지만이었다. 말만 조금씩 바뀌었지 결국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똑같이 승낙했다. 그래, 알았다. 이번 달도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공책에 또 하나의 줄을 추가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지나면서 나는 어느새 매달 돈을 보내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통장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게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동이체처럼 월급에서 공과금 나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슬며시 물었다. 여보, 요즘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던데 혹시 둘째네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무심한 척 웃었다. 아니, 뭐 유치원비 좀 보태주는 거지. 애들 힘든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나? 그 대답엔 내 진심도 약간의 허세도 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 자식 도와줄 여력이 있는 아버지다라는 짧은 자존심 같은 것. 하지만 밤에 혼자 공책을 펼쳐보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서늘해졌다. 몇 개월 사이에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숫자는 솔직하다. 변명도 눈치도 보지 않는다.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만 말해줄 뿐이다. 나는 줄어든 금액을 세어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다. 뭐 한동안 좀 나가는 거지. 곧 나아지겠지. 민수도 승진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고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다.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큰아들네, 둘째네, 손주들까지 집안이 북적였다. 식사 도중 둘째 며느리가 슬쩍 이런 말을 꺼냈다. 아버님, 요즘은 진짜 조부모님 도움 없이는 애들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요. 주변만 봐도 다들 유치원비, 학원비 정도는 부모님들이 좀 봐주시더라고요. 저희만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덜 죄송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조금 빠졌다. 덜 죄송하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나한테 돈을 받는 일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괜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다. 그냥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남들도 다 받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말보다는. 집에 돌아와 다시 공책을 펼쳤을 때 어느새 지원액이 꽤 쌓여 있는 걸 보고 나는 잠시 멍하니 숫자들만 바라봤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손주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약해진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이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 얼굴이 겹쳐지면서 이상한 씁쓸함이 입안 가득 번져갔다. 그날 밤 공책을 덮으면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겠지? 고마워할 줄 아는 가족이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한숨 섞인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흠집처럼 남았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흠집이 나중에 큰 금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둘째네를 돕기 시작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다. 처음 한 번, 두 번 보낼 때만 해도 내가 이 정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다. 숫자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내 머릿속 계산보다 훨씬 더 빨랐다. 처음엔 한 달에 70만 원이었다. 손주 유치원비라고 들었을 때 나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들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알고 있었고
나 역시 자식들에게 넉넉한 환경을 못 만들어준 게 마음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70만 원을 보낼 때 나는 별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한 번 보내고 공책에 둘째 손주 유치원비 지원 70만 원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 정도야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지출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둘째 달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만 보고도 무슨 이야기일지 대충 짐작이 갔다. 전화를 받자 민수는 약간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니 뭐니 자꾸 나오네요. 이번 달까지만 딱 부탁드릴요. 이번 달까지만. 한두 달만 이라는 말이 슬쩍 모양을 바꾸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다. 70만 원, 두 달이면 140. 거기에 특별활동비 조금 보태면 아직은 괜찮지. 결국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 알았다. 이번 달도 도와줄게. 대신 너희도 최대한 아껴라. 그렇게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70만 원은 마치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당연해졌다. 이번 달도 나가겠지? 어느새 그 돈을 의미 없는 돈처럼 치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공책을 펼쳐보는 순간만큼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지원 내역이 늘어날수록 잔액 숫자는 정반대로 줄어갔다. 벌써 이렇게 됐나? 나는 혼잣말을 하며 한참을 숫자만 쳐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다. 여보, 요즘도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던데 둘째네 도와주는 거 아직도 계속이에요?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뭐, 유치원비 좀 보태주는 거지.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 정도도 못 해주나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자식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변명에 가까웠다. 한동안은 그렇게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지원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말투도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아이 엄마가 몇 달이 지나자 슬슬 다른 말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날 지은이가 밥을 뜨다 말고 툭 하고 말을 꺼냈다. 아버님, 요즘은 진짜 조부모님 도움 없이는 애 키우기 힘들어요. 주변만 봐도 다들 유치원비, 학원비 정도는 부모님들이 좀 봐주시더라고요. 저희만 이러는 거 아니라서 솔직히 덜 죄송하긴 해요. 덜 죄송하다. 그 말이 유난히 귀에 쿡 박혔다. 감사하다보다 먼저 떠오른 단어가 덜 죄송하다라는 말이라니. 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내 돈을 특별한 도움이 아니라 요즘 다 받는 기본 지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굳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 게 뻔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애들 키우기 힘들지? 입에서는 그렇게 나갔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았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노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그날 밤 공책을 다시 펼쳤다. 연필로 써 넣은 숫자들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다. 70만 원, 70만 원, 또 70만 원.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총액을 대충 더해보니 1천만 원에 가까웠다. 한 장, 두 장 넘겨가며 더해보니 머릿속이 서늘해졌다. 1천만 원이면 우리 둘이 몇 년을 병원비 걱정 덜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돈인데 나는 한동안 숫자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마치 이미 흘러나가 버린 물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처럼. 그 무렵부터 금액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이번 달에는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가 또 나왔대요. 체험학습 비용에 재료비까지 그냥 기본 유치원비만 내서는 애들 활동을 제대로 못 따라간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예상했다. 또 올라가겠구나. 그달부터 70만 원이 80만 원이 됐다. 특별활동이 붙는 달은 9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번 달만 좀 더 보태자가 어느새 이 정도는 기본이 되어 버렸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처음엔 문자 하나하나를 유심히 봤다. 요즘은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자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됐다. 마치 공과금 고지서처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으로 여겨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내 생활에서는 하나둘씩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났다. 무릎이 계속 아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었다. 아내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하던 근처 온천 여행도 예약 직전까지 갔다가 요즘 돈 나가는 게 많으니 나중에 가자 며 슬며시 접었다. 새로 옷을 사 입는 일도 드물어졌다. 내가 나를 위한 소비를 줄이는 건 익숙했지만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사 주려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접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서글펐다. 이 모든 게 공책 속에는 그냥 숫자 몇 줄로만 남아 있었다. 둘째 손주 유치원비 70만 원, 둘째 손주 유치원 및 특별활동비 83만 원, 둘째 손주 유치원 및 방학 돌봄비 92만 원. 그 옆에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손주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아지긴 하는데 정작 나한테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은 있을까? 그때 문득 그동안 민수와 며느리에게서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아버님 덕분에 살아요, 진짜. 요즘은 다들 이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저희만 도움받는 거 아니라서 솔직히 덜 죄송하긴 해요. 이 말들 속에서 정작 진짜 미안함과 진짜 감사함은 얼마나 들어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 나는 명절 때 용돈 한 번 드릴 때도 이걸로 맛있는 거 좀 사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괜히 눈치를 봤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돈을 받으면서도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요즘 다들 하는 일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내 편을 스스로 들었다. 그래, 손주 교육비잖아? 어디 가서 외식 몇 번 덜 하고 여행 한 번 덜 가면 되는 거지. 아직 통장에 돈이 아주 바닥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설득이라기보다 자기 기만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공책을 펼칠 때마다 그 숫자가 내 노후에서 조금씩 떼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이렇게 쭉 가면 언젠가는 정말로 없겠구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 할아버지 나 상 탔어. 이 아이의 웃음을 생각하면 돈 이야기를 하는 내가 괜히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다. 침묵하는 동안 공책 속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감정이 있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이 장이 끝날 무렵 나는 비로소 그 질문을 분명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아직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찾기 시작했다고 믿었던 그 지원이 어느새 내 노후를 좀먹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 자신이라는 것. 며느리가 내 속을 서서히 긁기 시작한 건 돈 액수가 눈에 보이게 커지던 그 무렵부터였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미안함 같은 게 말끝에 묻어 있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덕분에 살아요. 이런 말이라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다른 말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말. 딱 그 시점부터 내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큰아들네, 둘째네, 손주들까지 모여 앉으니 식탁이 꽉 찼다.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이런 자리가 싫지는 않았다. 특히 손주 웃음소리는 나이 들수록 더 반가웠다.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와중에
큰애 엄마가 음식 좀 더 가져오겠다며 일어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은이가 입을 열었다가 아버님, 요즘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요. 유치원비 말고도 영어학원, 수학학원까지 보내려면 진짜 숨이 턱 막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민수 얼굴을 살짝 훔쳐봤다. 눈을 피하는 걸 보니 이 얘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둘이 미리 상의하고 준비해 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다. 지은이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마치 통계를 말하듯 덧붙였다. 요즘 다른 집들도 대부분 조부모님들이 교육비 많이 도와주신다던데요. 애 둘 셋 키우는 집치고 진짜 순수하게 자기들 힘만으로 버티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부모님들 도움 받아서 버티는 거지.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사실을 나열하는 말에 가깝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 다 받는데 우리라고 못 받을 이유 있냐는 말처럼 이건 특별한 부탁이 아니라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상 범위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뭔가 말은 하고 싶었지만 손주들이 옆에서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내가 돈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도 싫었다.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얼굴 붉히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멈칫거리며 눈치를 보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너무 그렇게 말씀드리면. 말끝이 흐려졌다. 나도 알았다. 민수가 무슨 말을 이어가고 싶은지. 하지만 지은은 아들의 말어리를 가볍게 잘라 먹듯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아유, 오해하지 마요. 제가 무슨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즘 세상 얘기하는 거죠. 손주들 제대로 교육 못 받으면 평생 뒤처질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가족이 같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 같이 책임지는 거. 그 말은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린다. 피부치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가족이 같이 책임진다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꼭 해야 할 몫이라는 압박이 숨어 있었다. 누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삼켰던 말을 되뇌었다. 그래, 나도 손주가 뒤처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지. 그런데 왜 내 입에서는 우리가 더 잘해볼게요 라는 말보다 요즘 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낮에 지은이가 했던 말들을 한 줄 한 줄 다시 떠올렸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다. 조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요즘 기본이다. 가족이 같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 말들 사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담되시죠? 이제는 줄여볼게요. 그 어느 말도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도 태도를 바꾸진 못했다. 아직까진 손주 얼굴이 더 컸다. 할아버지, 나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날도 손주가 메달 모양 종이 하나를 들고 와 자랑을 했다. 나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다. 아이 목에 걸린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내가 내고 있는 돈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래, 우리 손주 잘했네. 할아버지가 유치원비 보탠 보람이 있네.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건. 갈수록 지은의 말투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아버님 혹시 가능하시면 이번 달만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다. 적어도 부탁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머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라는 말이 유난히 거슬렸다. 그 말 안에는 이미 지금까지 해준 것들이 한 번에 큰 도움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지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 들어있었다. 은근히 계속을 전제하는 말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입장에선 이 돈 다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애들 교육 잘 돼서 잘 살면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상속도 있고 미리 써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하고 느꼈다. 내 노후 자금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언젠가 자기들이 가져갈 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똑똑히 보였다. 그 돈을 지금 쓰느냐, 나중에 상속으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 어차피 자기네 몫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입을 통해 미끄러져 나오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어딘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화를 내지 않았다. 한숨 한번 내쉬고 조금 더 차갑게 말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말은 좀 가려서 해라. 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잠깐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넘겼다. 아이고 제가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해요 아버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다가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는 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쉽게 빠지지 않는 가시가 되어 있었다. 어차피 우리 재산, 미리 쓰나 나중에 받으나? 그 말들 뒤에 숨어있는 당신 노후는 결국 우리 것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날 밤 공책을 펼쳐 숫자들을 후둬보다가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겠지? 언젠가 다 너희한테 돌아올 돈이니까 지금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겠지.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살아온 나한테도 공짜여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계산을 좀 해보자. 그게 아마 내 복수가 시작된 첫날이었을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처음으로 숫자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시간이었다. 그전까지는 공책에 대충 적힌 금액만 보고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딱 한 줄짜리 문자가 날아왔다.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실패했습니다. 평소 자동이체로 나가던 관리비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알림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리비도 못 나갈 만큼 내가 무리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은행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았다. 창구 직원이 웃는 얼굴로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몇 번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통장이 두툼해져 내 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펴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거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통장 겉표지가 구겨질 듯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통장을 펼쳐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이체 70만원 민수. 이체 80만원 민수. 이체 90만원 민수. 처음 한두 줄은 그럭저럭 넘길만 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동일한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날짜만 달라졌을 뿐 같은 이름, 비슷한 금액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내 노후 자금이 빠져나간 발자국들이었다. 나는 연필과 메모지를 꺼내 그 금액들을 하나하나 다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치를 다 적어 합계를 내리니 숫자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1020만. 벌써 1000만 원이 넘었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2년치, 3년치를 계속 더해 나갔다. 손이 점점 무거워졌고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계산기를 몇 번이고 다시 두드렸다. 혹시 내가 잘못 더한 건 아닐까? 한 자릿수를 잘못 옮긴 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둘째 내로 흘러 들어가 있었다. 4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내가 한 번씩 말하던 것들. 여보,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까 무릎 정밀 검사 한 번은 제대로 받는 게 좋대요. 여행 한 번 가자고 했던 거 맨날 말만 하고 못 갔네. 가까운 데라도 다녀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늘 똑같은 말로 넘겼다. 좀 나중에 하자. 지금은 돈 나갈 때가 많잖아. 바로 그 돈 나갈 때의 정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손주 유치원비, 특별활동비, 방학 돌봄비, 각종 학원비.
물론 어디까지나 손주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 그런데 막상 전체를 합쳐보니 내가 내 노후에서 떼어낸 살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오셨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우리 둘째내로 나간 돈이야. 요 몇 년 사이에? 아내는 통장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많이 됐어요? 나는 그냥 몇 달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나는 공책을 펼쳐 금액을 다시 적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원이라고 쓰지 않았다. 민수네 자녀 교육비, 선지급 상속분. 처음에는 이 표현을 쓰는 내 손이 어색했다. 그런데 몇 번 적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같았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름 하나만 붙여도 달라진다. 그냥 도와준 돈에서 미리 준 상속분으로 바뀌니까 내 안에서 흐릿하던 감정이 또렷한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숫자와 씨름하고 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병원비 걱정해야 하는 나이잖아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애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싫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부모인 나 자신은 정작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공책 한가운데 빈 공간을 크게 남겨두고 그 옆에 조그맣게 적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로 없어진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다. 며칠 후 우연한 계기로 금융 상담을 받게 됐다. 직원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슬쩍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자녀, 손주 지원도 좋지만 어르신 본인 노후 자금을 먼저 지키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부모님이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남았다. 마치 누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 같았다. 집에 돌아와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손주 교육비를 대주고 있지만 만약 몇 년 후에 내가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나를 보나? 결국 또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때 가서 둘째가 아버지가 자기 노후는 안 챙기고 우리만 도와줘서 그렇죠. 라고 말하면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것이 툭 튀어나왔다. 이대로 가면 나는 손주 교육비로 노후 자금을 다 까먹고 나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리어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돈은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어리석음일까? 통장과 공책 그리고 내 기억 속 장면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답은 점점 분명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지갑을 열었다. 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의 말 몇 마디에 흔들려서 내 인생을 쌓아온 그릇에서 큰 덩어리들을 퍼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공책 마지막 장에 나는 또박또박 글을 적었다. 지금까지 둘째에게 나간 총액 약 4천만 원. 이 금액은 앞으로 상속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처리한다. 글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해졌다. 누군가에게 속이 후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시원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진 느낌이었다. 그래,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사라진 건 맞다. 하지만 앞으로 더 사라지게 둘지는 이제부터는 내 선택이다. 그날 나는 비로소 인정했다. 아, 내 노후 자금이 정말 많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지금부터라도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내가 정하자. 그렇게 숫자와 현실 앞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다시 잡아오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공책을 펼쳤다 덮었다를 반복했다. 숫자만 보면 답은 너무 뻔했다. 더는 못 도와준다가 정답이었다. 그런데 막상 입으로 꺼내려니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던 그 애를 생각하면 돈 얘기를 꺼내는 내가 괜히 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못 말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너랑 며느리 둘 다. 민수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할 얘기가 좀 있다. 얼굴 보고 하자.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다.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주말이 되자 민수네 가족이 집으로 올라왔다. 손주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예전처럼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꼭 끌어안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내 엄마 아빠지.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다. 이 애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애 부모에게 쌓인 서운함이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아이들 소리를 들으며 웃어주기도 하고 어색하지 않을 만큼만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내도 평소처럼 반찬을 챙기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다. 그렇게 한 끼를 다 먹고 설거지를 위해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너희들, 잠깐만 여기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아이들은 거실 장난감으로 흩어져 놀고 있었다. TV에서는 만화 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었다. 그런 소음들 사이에서 우리 셋만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파일을 서랍에서 꺼내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파란색 플라스틱 표지가 탁 하는 소리를 냈다.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는 파일을 열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다.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너희 집에 들어간 돈 정리다. 유치원비, 학원비, 특별활동비 그동안 아버지가 도와준 내역을 한번 다 모아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걸 다 적어두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러더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재산 될 건데 미리 쓰나 나중에 받으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생각해봤다. 그러면 이건 미리 준 상속이라고 봐야겠구나 하고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다. 한쪽에서는 이제야 할 말을 하는구나 하는 후련함,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내 새끼에게 할 소리인가 싶은 씁쓸함.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말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 한 장 한 장 넘겼다. 여기 봐라. 첫 손주 유치원 등록비. 이때는 나도 기분 좋았다. 손주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었으니까. 옆에 적힌 거 보이지? 손주가 너무 좋아해서 나도 기쁘던 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바라봤다. 지은의 시선은 자꾸 다른 데를 향했다. 나는 페이지를 또 넘겼다. 여기 특별활동비. 솔직히 이때부터 부담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옆에 적어놨지? 아이 울까봐, 활동 빠지면 속상해할까봐 보탠 날.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아버님, 요즘은 애들 체험학습 못 가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라고 했지. 지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표정이 불편해진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여기까지 합친 금액이 얼마인지 아냐? 나는 계산해둔 종이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내 집에 나간 돈 대략 4천만 원이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4천이요? 며느리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쳐다봤다. 그제야 이게 단순히 몇 달 도와주신 돈 정도가 아니라는 걸 실감한 눈치였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듯 말했다. 4천만 원이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2년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다. 아프면 병원도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고 너희 엄마 무릎 수술도 바로 시켜줄 수 있는 돈이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다 너희 집으로 갔다.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큰 돈을 부탁드린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매달 조금씩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씩이 쌓이면 이렇게 된다. 그걸 몰랐던 건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래서 결심했다. 앞으로 아버지가 남겨놓을 재산이 있으면 여기 적힌 금액만큼은 이미 너희가 미리 받아 간 상속으로 처리하겠다. 상속 나눌 때 이 금액은 너희 몫에서 빼고 나머지를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눌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목소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부모님이 손주 사랑으로 도와주신 줄 알고 받은 건데 그걸 이렇게 나중에 들이밀면서 계산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나는 웃음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걸 억눌렀다. 그래, 손주 사랑으로 도와줬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넌 그 사랑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켰냐?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재산 될 돈이라면서 도와주는 사람 마음을 숫자처럼 계산해 버린 게 누군데? 민수가 그제야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리하고 계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너라도 지금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낫다. 하지만 이제는 말뿐이면 안 된다. 앞으로는 너희 애들 교육비는 너희가 책임져라. 아버지는 더 이상 손 안 댈 생각이다. 며느리는 아직도 완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말했다. 아버님, 그럼 애들 유치원비랑 학원비는요? 갑자기 다 끊어버리시면 저희는...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그건 너희 문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교육비를 책임지는 게 우선 너희 몫이지. 할아버지 지갑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도와준 건 어디까지나 도움이었다. 너희 의무를 대신해주는 기계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워진 걸 나도 느꼈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또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게 뻔했다. 그날 저녁 민수네가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아내가 물었다. 여보, 너무 세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세게라도 말해야 들을 애들이다. 지금까지 너무 부드럽게만 말했더니 이게 당연한 줄 알더라. 우리 인생, 이제는 우리도 좀 지켜야지. 며칠이 지나고 민수가 혼자 다시 찾아왔다. 문을 열자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민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결심 같은 것. 아버지. 나는 그를 거실로 들였다.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 통장 내역이랑 아버지가 주신 파일을 계속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뭘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금액이랑 옆에 적힌 메모들을 보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옆에 적힌 메모?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주가 좋아해서 나도 기뻤던 날? 이런 거요. 부담됐지만 아이가 울까봐 보탠 날? 아버지가 그냥 돈만 보내신 게 아니란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희는 그걸 숫자로만 보고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애들 교육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 빼겠다는 그 4천만 원 인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저희가 받아간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묵직하게 걸려있던 돌덩이 하나가 살짝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 말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늦었지만 그게 내가 할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한가운데에 큰 글씨로 적었다. 이제부터 손주 사랑은 내 지갑이 아니라 내 경계 안에서 지킨다. 손주의 웃음은 여전히 내게 가장 기분 좋은 소리다. 애가 달려와 안기면 나는 여전히 두 팔을 벌려받아 안는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웃음을 위해 내 노후 전체를 내어줄 생각은 없다. 사랑과 희생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만큼은 남 눈치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노후를 넘기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라.